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노동법 실무 근로자와 사용자 관련하여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제가 오늘 알아볼 내용 살짝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의의를 한 번씩 살펴볼 거고요. 근로자와 사용자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근로자 대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노동 환경의 변화나 고용 형태가 많이 다양해지면서 간접 고용 형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고용 형태에 있어서 사용자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근로자와 사용자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근로관계의 주체이면서 근로기준법의 주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머리 아픈 고민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뒷부분 차근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기초노동법 실무에서는 노조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는 않지만 근로자나 사용자와 관련해서 다른 개념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왜 다른지와 관련된 내용은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는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근로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노조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의 목적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보호 대상이다라고 하면 노조법의 대상자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차원에서의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차이가 있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아예 하나여 하는 반면에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해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조금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개념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동일하게 준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용자라고 하면 아마 사용자라고 하면 사용자지 뭐가 더 있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용자 안에는 사업자와 그리고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구분이 모두 포괄된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개념은 딱 한 줄로 정의된 반면에 사용자의 개념은 굉장히 조금 더 넓게 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는 대상자를 조금 폭넓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의 지위 비교 부분에 있어서는 근기법상의 사용자와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지위는 정의는 모두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처럼 조금의 문헌상의 차이도 없이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조금 보호 측면에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을 지켜줘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지위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노조법상에서의 대상자가 되는 사용자다라는 의미에서 문헌상의 표현은 동일하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나처럼 사용자, 어떤 사람이 사용자예요? 라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용자 적격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용자 적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릴 거니까요.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판단 부분입니다. 앞서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정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근로자고 어떤 사람은 근로자가 아닐까 관련해서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법령을 해석하면서 판례가 만들어낸 판단 기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에 있어서 판례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의미를 보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가 뭐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다는데 이 사용 종속 관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판단 기준을 이 5가지로 판단을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보는 판단 기준은 크게 종속 노동성, 노동적으로 종속돼 있냐, 노동이 종속돼 있냐, 사용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냐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이냐. 그리고 네 번째는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이거는 사용자에게 얼마나 전속되어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차적 요소는 임금, 기본급이나 고정급 지급 여부, 사대보험 징수 여부처럼 좀 부차적인 요소다라고 해서 부차적 요소라고 나눠놨는데요. 하나씩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종속노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상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느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서 이 사람을 적용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그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지정을 해줬느냐, 그리고 A라는 사람은 취업규칙이나 복무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느냐, 그래서 취업규칙에서 9시까지 오래서 9시까지 가요, 출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이 업무 해, 저 업무 해, 이건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업무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다라고 하면 종속 노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9시까지 출근하세요, 아니면 여기 본사로 와서 출근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사용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아서 근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독립사용자성은 경제적 독립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면 사용자한테 종속되지 않고 경제적인 독립성이 있을 거야 라는 데서 기인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생산품을 만드는데 그 생산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오로지 나의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제공해준 어떤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를 가지고 기기를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내는지처럼 노무 제공을 하는 노무와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작업도구 등이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 사용자의 소유인지 근로자의 소유인지를 묻는 거고요.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경제적인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면 꼭 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너무 출근하기 힘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이 업무를 시키는 거죠. 이 경제적인 독립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해서 이윤을 스스로 내고 그리고 손해도 내가 직접 감수하는 정도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아마 이거 보시면 나는 근로자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 도구도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또 내가 제3자를 고용해서 대체로 업무를 시킬 수는 없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 번째로는 나의 노무 제공이 나에게 곧바로 이윤을 창출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손실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는 근로자구나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근로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인지 여부입니다.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보면 이게 뭘까라고 싶은데 보수 성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9시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다라고 하면 9시간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내가 9시간을 일했든 10시간을 일했든 관계없이 A라는 작업 결과물을 도출하면 10만 원 줄게. 이런 거는 나의 실질적인 근로 자체에 대해서 지급한다기보다는 이 완성물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수가 내 근로시간,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와 관련된 지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입니다.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은 위에 세 번째 내용, 위에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와 좀 유사한 개념인데요. 계약관계가 이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이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서 다른 쪽에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3자를 이용해서 업무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이 사람 한 사람 안에 전속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차적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떼는지 4대 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부차적인 요소로 두는 것은 앞에 이 노동성과 독립사용자성, 근로대가성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비록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은 모두 대체적으로 충족을 하고 있는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안 하고 사업소득을 떼고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차적인 요소가 충족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사용관계 종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에 있어서 제일 조금 많이 다툼이 있는 직업군이 특히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굉장히 좀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건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이 지표들을 보면서 나에게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를 조금 보시면 되고요. 가장 조금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사람은 4대 보험 안 되니까 퇴직금 대상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은 부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위의 요소들이 충분히 충족된다면 아래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서 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다뤄볼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기초노동법 실무편에서는 집단법과 관련된 노조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우선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금기법상의 근로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문헌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 종속성의 성격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노동 종속성이 있느냐를 가장 크게 봅니다. 이 사람 아래에서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많이 보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경제적 독립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예를 들면 실업자라든지 아니면 현재 해고당해서 해고와 관련된 구제 신청을 하고 있는 자도 초기업별 노조라든지 일부 노조의 노조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얼마나 많이 종속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장과의 결합 정도인데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자도 마찬가지고 실업자도 되고 구직자도 마찬가지로 노조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장과의 결합 정도는 조금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과 수입 부분도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을 반드시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 기타 관련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자, 실업자들도 모두 포함될 수 있고 노조 전임자라든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기타 수입에 의존해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개별 근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노조법상에는 연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그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근로기준법에서는 개별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를 정하는 거라고 하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은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자나 해고자나 실업자나 해고자가 또 해고된 자가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근로기준법보다 조금 큰 개념인데요. 특히 판례에서는 기업별 노조와 초기업별 노조를 나눠서 근로자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라고 하는 것은 기업 안에 만들어진 노조를 의미하고요. 초기업별 노조 같은 경우는 기업의 단위와 관계없이 예를 들면 공공운수 노조 이런 식으로 산업끼리 연대해서 만들거나 직종 단위로 연대해서 만드는 기업을 뛰어넘는 노조다라고 해서 초기업별 노조입니다. 기업별 노조 같은 경우는 먼저 근로자성과 관련해서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타인의 사용 종속 관계가 있으면 노무 공급 계약 형태는 고용, 도급, 위임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기업별 노조는 조금 더 근기법상의 노조와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 등을 받아서 생활하고 타인과 사용 종속 관계가 있으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초기업별 노조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자, 그리고 구직 중인 자도 노동상권의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해서 레미콘 기사님들, 그리고 보험 판매, 골프장 캐디 같은 경우처럼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노조법상의 보호 대상이 돼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조법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부분까지는 근로자에 대한 좀 정의 그리고 판단 요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근로자와 관련해서 조금 정의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근로자 대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것은 노사 간의 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변해서 의사를 좀 피력하고 동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를 좀 선정해서 이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해준 제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법령이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근로자 대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에서 정의하는 근로자 대표의 범위와 그 효과성이 다 다르게 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표는 흔히 가장 많이 아시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표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 합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차휴가 대체합의라든지 아니면 보상휴가제에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근로자 대표가 여기서의 근로자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큰 권한을 가졌어요. 근로시간과 그리고 휴가에 대한 부분에서 큰 권한을 가졌고 또 더불어서 경영상의 해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도 이 근로자 대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근참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근로자위원입니다. 위원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대표라고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위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근참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위원은 상시 사용 사업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최소 3인, 사용자 최소 3인 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근로자위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근로자 대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위원과 근로자 대표가를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같이 겸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 대표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걸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전화로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근로자 대표 선임해야 된다는데 이 근로자위원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하지만 근로자위원과 근로자 대표는 선출 방법도 다르고 각각의 갖는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위원 선출 시에 근로자 대표로 선출한다라는 사전 동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근로자위원을 대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별개로 각각 뽑아주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노조법에서의 근로자 대표는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조법에서 정하는 노동조합만 이 근로자 대표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노조법에서의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 대표도 정의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띄어서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 대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 다른 개념이라는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판단 기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주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판단 기준, 그러면 사용자의 판단 기준은 왜 봐요 하실 수도 있는데 사용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나는 A 대표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B 대표님이 임금을 주시네 이런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 나의 사용자는 어떤 분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또는 뭐 임금체불 진정을 한다든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 사용자는 누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사용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판단 기준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성립하는 것은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명시적이든 또는 묵시적이든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느냐, 근로계약을 체결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근로자 판단 기준에서 봤었던 것처럼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느냐,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또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사용 종속 관계가 있고 임금의 지급 주체가 맞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영향력의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회사의 대표님이 있고 모회사의 대표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모회사의 대표님이다. 예를 들어 나의 인사권을 총괄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징계를 내리거나 하는 것도 모회사의 대표님이다라고 는 것처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누구냐. 또 사용자의 판단 기준의 주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셨지만 그 대표이사님이 나의 임금도 결정하고 승진도 결정하고 인사 관련된 전반을 다 책임졌어요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명목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직함을 뗐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사용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행위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흔히 생각하시기에 대표님 아니에요 라고 의미하실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될 수도 있지만 회사 기타 법인 조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조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전체 그 사업을 책임하고 경영하는 주체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법인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위임을 받고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업경영 담당자가 예를 들어 땡땡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땡땡 대표이사
자가 사업 경영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 경영과 관련된 전부를 위임받은 자니까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 근데 물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더라도 그게 사업주의 지위 아래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 같은 경우도 우리 인사권을 가진 인사 책임자가 나보고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사업주분들이 대부분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해고한 거 아니다. 우리 해고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지만 인사권자가 물론 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봐야겠지만 근로자에 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경영 담당자가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과는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고용 관계에서의 사용자라는 타이틀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산업이 발달되고 사실은 고용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 안에서 간접고용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간접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채용을 하진 않지만 내가 지휘감독을 해서 업무를 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과 도급 의 개념에 가깝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회사에게 일정 업무를 도급을 주게 되면 도급이라는 개념 자체는 업무의 일의 완수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 업무는 B 회사에서 전부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업무 처리라든지 근로자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청인 A기업에서 구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간접고용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럴 때 간접고용 관계에서 사용자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이 내용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원청과 하청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원청에서 근로자의 채용 과정이라든지 승진, 징계 등 인사권 행사에 관여를 한다.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원청인데 B 회사 채용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승진 대상자를 본인들이 추린다든지 아니면 징계 등의 인사권을 본인이 행사한다든지 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A 사업주가 사용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의 행사 및 임금 수당 등의 지급 주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B 회사 안에서 B 회사의 지휘 감독으로 세부 근로자들한테 근로를 지시하는 건 가능하지만 A 회사에서 이 업무는 이렇게 해달라, 이 업무는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개별 근로자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임금과 수당의 지급 주체는 엄연히 실고용주의인 B 회사가 가지는 게 맞는데 A 회사에서 갑자기 상여금을 내려준다든지 B 회사의 임금 결정을 A 회사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역시 사용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구비했느냐 그리고 특정한 계약 목적과 전문성이 있는가인데요. 먼저 하청업체가 원청 안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원하청 관계에서 간접고용 관계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내 하청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인정받고 있는 추세가 많고요. 그런 경우는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원하청이 구분된 경우라고 하면 하청업체에서 독립적으로 물적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특정한 계약 목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에서 하는 업무가 일반 근로자가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없거나 하는 업무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간접고용 관계에서 사용자가 누구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조금 케이스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1번의 내용은 도급 용역 그리고 업무 위탁관계와 사용자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대략 유사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 점원 파견 형태와 사용자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다 만들고 특정 업체로 판매 사원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제조업체는 이 판매 사원들은 우리 소속 아니야. 이 판매 쪽의 사람이지 우리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판매 사원들 마찬가지로 생산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는 생산업체가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의 사용자, 줄곧 계속 제가 예를 들어드리긴 했는데요.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룹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때 사용자는 누구로 봐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이 자회사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인사경영권 행사하고 회계상으로 독립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실제 고용관계, 근로계약을 맺은 자회사의 사용자가 될 거지만 자회사와 비록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에서 인사경영권을 담당한다든지 승진, 승계 등의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사용자가 사용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관계의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근로자의 의의와 사용자의 의의, 그리고 각각의 판단 요건 알아봤고요.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 대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용자에 있어서는 간접 고용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어떤 사용자를 봐야 할지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효력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